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관찰하는 자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생각들은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도 속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은 충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면 충돌하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갈등이 생기고 외적으로는 투쟁이 생기죠. 지금 세상에는 전쟁 같거나 또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갈등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생각의 충돌인데, 붓다는 이것을 이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내적 갈등이나 외적 투쟁이 우리의 그 괴로움의 근본이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붓다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이 관이죠, 관. 잘 봐라. 잘 봐서 진실을 발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뭔가를 볼 수 있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다른 개념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찰하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경험하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하는 자는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둘려서 매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자다, 경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 관찰하는 자는 당연히 자기의 행동과 감정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전체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담 같은 거를 한다, 뭐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그 상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거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에서 경험하는 자와 관찰하는 자의 비율을 보면은 경험하는 자가 압도적일 때는 여전히 아직 감정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위로를 받는다든지 공감을 얻는다든지 지지를 받는 것이 우선 급한 거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이제 필요가 우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유형은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뭐 하여튼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어쩌면 나에게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해서 조금 탐색적인 상태로 마음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관찰하는 자가 비중이 좀 커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관찰한다는 겁니다. 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잠깐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띄우는 거잖아요. 왜냐면 봐야 되니까. 이 물결이 출렁거리면 그림자가, 물결에 비친 그림자가 막 이렇게 출렁거려서 제대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때가 많이 끼면 겨울이 제대로 사물을 비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마음을 조금 깔아앉히고 또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대상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제 살아남고 번성하게 된 여러 가지 지적인 무기들 중에 어떻게 보면 어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옛날 옛적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원시 인류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뭐 천재지변 같은 거죠. 뭐 지진, 뭐 홍수, 천둥, 번개, 맹수와 독충,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위협적인데 그 인간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극복이 불가능한데 너무나 위협적이다. 이제 이럴 때에 이제 보통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반전은 뭐냐면은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대상을 굉장히 높이 보고 숭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폭한 힘을 숭배함으로써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잘 지내자. 그죠? 이 난폭한 힘을 건드리지 말고, 노하게 하지 말고, 또는 노했다면 잘 달래서 화해해서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약속을 받자.
뭐 이제 이런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하고는 상관없고 어쨌든 내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류도 이 제어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는 숭배하는 식으로 이제 원시적인 종교적 그 상태를 이제 불러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시적인 의미에서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난폭한 힘이죠. 나의 존재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이 난폭한 힘이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가 하면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 것 혹은 자연이 저렇게 난폭하게 구는 것은 신이 노했기 때문이고 신이 노한 것은 뭔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의 그 생각의 구조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런 제어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의 뜻, 나의 잘못, 그것을 화해하는 방법은 희생이다.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희생양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거행한 것이 고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고대 유대교나 브라만교나 뭐 저쪽에 시베리아의 뭐 무속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 대신에 생명을 희생시켜서 신에게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나는 편안해지고 다시 천지 자연은 조화로워지는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관찰이 이제 깊어지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현상들은 반복이 됐더라는 것이죠. 낮과 밤, 계절, 그 다음에 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또 해와 별과 달 이런 것들은 뭔가 반복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이 규칙성, 반복되는 현상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이 일보 더 전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규합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우주에는 뭔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그냥 혼돈스러운 게 아니고 막 신이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질서가 있어, 이 어떤 법칙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꾼 그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라는 말을 구조화해서 원인과 결과로 구조화하고 난 다음부터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구조화하면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지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학, 과학, 종교의 근본적인 이제 주제가 된 거죠. 왜 이런가? Why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되면 예측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질서를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붓다가 내세운 연기법도 사실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인연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세련된 인과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련된 인과법은 오늘날 복잡계를 설명하는 방식하고도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질서를 구조화시켜서 이제 이해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칙과 자연에 적용되는 법칙이 동일하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우주적 존재에게 다
적용되는 우주적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도리가 원리가 하나라면 이제 그때 그 인간은 당당하게 그 인과관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제자이면서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운명의 책임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유가 이제 발달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를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관찰에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현상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통찰을 성취해내는 것,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그것이 원동력이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혹은 불교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겠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감각적인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왜곡이나 감각적 착각 없이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기 위해서 고요해져라,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밝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즉 올바른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리를 둬야 되겠죠. 뭐 이제 너무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를 두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점검을 하자. 내가 주관적으로는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같은 것도 보면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과, 근데 이번에는 누가 될 거다, 누가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는 것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들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제3자적 시각, 객관적인 것인지를 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에 휘둘리면 답이 즉각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번뇌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당연히 자연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고,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조화를 자기중심적으로 하느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를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좀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안 되면, 즉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내가 부딪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세계가 또는 타인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고, 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억울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분노, 슬픔,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정신적인 불건강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반 정도는 뭐 세상이 나한테 잘못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반 정도는 내가 조금 시야를 넓힘으로써 상당히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관찰하는 자, 경험하는 자보다, 분기탱천하는 자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